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역사 속 사건 파일입니다. 자, 오늘은 자신의 명예와 정조를 지키기 위해 살인까지 불사한 여인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주세요. 1743년 영조 19년 황해도 황주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황주에 살고 있는 김치응은 황주의 명승 월파루를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살구꽃, 복사꽃 활짝 핀 봄날씨에 설레는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치응의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스쳐 지나가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소곳한 모습으로 스치는 두 여인을 보고 김치응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그 두 여인 중 한 명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스쳐가는 여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기도 했던 것이죠. 정말 예쁘구나. 어디 사는 누구지? 옷을 입은 것으로 봐서 양반집 여식이 아닐 수도 있는 터 김치응은 그 여인들을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인은 바구니에 산나물을 뜯어서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마을 어귀쯤에서 갈라져 걸어갔습니다. 김치응은 아름다운 여인이 사는 초가집까지 따라가 보았는데요. 집 안에는 갓을 쓴 남자가 있었고 여인의 아버지인 듯 싶었습니다. 김치응은 길을 걸어가는 척 하면서 지게를 지고 지나가는 남자에게 저 집은 누구의 집인고 하고 물어보는데요. 저 집이요? 김진사 댁입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럼 과거에 급제한 어른이 계신 건가? 지금 계신 어른이 급제한 것은 아니고 선친께서 급제를 하셨습니다. 윗대에 급제한 사람이 있다 해도 여인의 아버지가 급제를 한 것은 아니었고 가세도 많이 기울어 보였으니 지금은 가난한 향반이었던 것입니다. 김치응은 가세가 기울어 혼기를 놓친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예쁘고 성품도 좋은 여인이지만 집안 형편상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치응은 그날부터 이 여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자주 여인의 집 앞을 서성이게 됩니다.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여인, 그녀의 이름은 김근연이었습니다. 김치응이 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마음이 있다면 중매를 넣으면 될 것인데 곤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치응은 이미 혼인을 한 유부남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가세가 기울었다 해도 양반가의 여인을 첩으로 삼겠다고 하면 허락할 리가 없었죠. 김치응이 김근연에게 반해 끙끙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친구가 뭘 그리 고민을 하나? 일단 총각이라고 하고 장가들면 되지. 첫날 밤을 치르고 나면 도망도 못 가고 뭐 어쩌겠는가 하며 사기 혼인을 하라고 부추겼고 김치응도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지 하며 김근연의 집에 중매를 넣게 됩니다. 황주 읍내에서 부유하게 사는 양반집 남자인 김치응이 혼인을 하자고 하니 마다할 리 없었던 김근연의 아버지가 이를 허락했고 사주단자가 오가고 혼인 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김근연은 나도 이제 시집을 가게 되는구나. 내 낭구님은 어떤 사람일까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혼인할 날을 기다리게 되죠. 사실 20살이 넘도록 시집을 못 가고 있었으니 자신도 많이 불안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에 나갔다가 돌아온 사촌 오빠 김근배가 다급한 모습으로 김근연의 집 마당에 들어섭니다. 그 근연이 신랑 될 사람이 읍내 배나무골 김치응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김근배는 김근연의 아버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배나무골 김치응은 이미 혼인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김근연의 아버지는 그럴 리 없다 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알아보니 김근배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김치응은 김근연을 그리워하며 혼인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근연의 집에서 퇴혼을 전하자 다급하고 화가 나서 김근연의 집에 와서 따지게 됩니다. 사촌 오빠 김근배가 이놈이 어디 와서 큰 소리냐? 이미 혼인을 하고도 내 여동생과 혼인을 하려 하다니 이건 사기고 간음죄다. 황주목에 고발이라도 당해봐야겠냐? 하며 큰 소리로 따졌는데 김치응은 아니 소실로 맞는데 무슨 중혼이란 말이요? 하며 되받아칩니다. 뭐? 소실? 누가 소실로 시집을 보낸단 말이냐? 너 같으면 여동생을 첩으로 시집 보내겠냐?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큰 소리가 오가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이 광경을 구경하게 되었고 김치응은 사기꾼으로 소문이 나게 됩니다. 김치응은 김근현의 손도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사기꾼으로 몰리게 되자 개망신을 당했다며 이를 바득바득 갈게 됩니다. 절대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시집을 가게 되었다며 설레어하던 김근현은 사기로 끝난 혼인소동에 또 실망을 하며 우울한 며칠을 보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잠시 마실을 나가 계시지 않았는데 김근현의 방에 한 남자가 뛰어듭니다. 누구시오? 김근현이 다급하게 외치자 내가 네 서방 김치응이다 하는 말이 들려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오? 썩 나가시오. 그럴 수 없지. 내 오늘 너를 반드시 내 여자로 만들어버리고 말겠다. 김치응은 김근현을 쓰러뜨리고 겁탈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근현은 온몸을 다해 저항을 하고 방에 있던 칼을 뽑아듭니다. 죽일 것이다. 이 악독한 놈. 김근현의 눈에서 도끼가 번쩍거리는 것을 본 김치응은 깜짝 놀라 달아나게 되죠. 그리고 김근현은 외출해서 돌아온 아버지에게 김치응이 한 짓을 말하고 그를 고발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김근현의 말에 반대를 하죠. 그렇지 않아도 태혼으로 소문이 나빠졌는데 또 나쁜 소문에 휩싸이게 될까 두려웠던 것이죠. 자, 그러는 사이 김치응은 더 악독한 짓을 합니다. 이미 김근현은 자신이 취해 자신의 여인이 되었다는 소문을 낸 것이죠. 김근현은 이제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소문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고 수치심에 온몸을 떨게 됩니다. 김근현은 이렇게 치욕적인 삶을 이어나갈 이유가 없다며 자결을 할 결심을 하는데요. 덕월산 중턱 절벽 위 월파루에 올라 폭포 아래로 몸을 던지려고 했는데 나무를 하러 왔던 마을 사람이 김근현을 보고 그녀를 구하게 됩니다. 김근현은 이렇게 목숨을 구하긴 했지만 자신의 마음은 구하지 못한 상태였죠. 며칠을 고민하던 김근현은 중대한 결심을 하고 아버지의 옷을 입고 남장을 한 후 김치응의 집을 찾아갑니다. 김치응은 남장을 한 김근현을 알아보지 못했고 자신을 찾은 손님이 사랑방에 들었다 해서 누군가 하고 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김치응이 마주 앉자마자 김근현은 소매 속에 숨겨놨던 칼을 꺼내 뽑아듭니다. 네 놈을 죽이지 않는다면 내 살아갈 수 없다. 김근현은 그대로 칼을 휘둘렀고 온몸이 난자당한 김치응은 피를 철철 흘리게 됩니다. 김근현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김치응을 차갑게 바라보았죠. 김치응은 결국 사망하게 되었고 김치응의 동생이 사랑방에 들렸다가 앉아된 김치응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깜짝 놀란 김치응의 동생이 관아에 이 사실을 알렸고 황주 목사가 김치응의 집에 오게 되죠. 황주 목사는 율관과 의관 오작인에게 검험을 지시했는데 김근현은 그러는 동안에도 살인무기가 된 칼을 앞에 놓고 의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황주 목사는 갓을 쓴 김근현이 남자인 줄 알고 다가갔지만 자세히 보고 여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잔혹하게 김치응을 살해했단 말이냐? 김치응은 간악한 자로 3가지 죽을 죄를 지었소. 3가지 죽을 죄라니 그게 무엇이냐? 김치응은 부인이 있으면서도 나에게 청혼을 하여 중혼을 하려 한 죄를 지었고 태혼을 한 후 나를 겁간하려고 한 죄를 지었고 겁간에 실패한 후 나와 간통을 했다는 소문을 내어 나의 정조를 훼손시킨 죄를 지었으니 죽어 마땅하오. 김근현이 김치응을 죽인 이 사건은 황주 일대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김근현이 살인을 했으니 당연히 그녀도 사형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근현의 사건은 황해도 가명으로 이첩되었고 황해도 관찰사 서명구가 이 사건을 다시 세세히 조사를 해 형조 계본에 올렸습니다. 김근현의 아버지는 딸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여겨 근심하며 슬퍼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영조는 뜻밖의 판결을 내립니다. 살인을 저지른 죄인을 죽음으로 다스리는 것이 율법이긴 하나 절개를 세우도록 만드는 것도 임금으로서의 도리이니 특별히 김근현을 사면하도록 하겠다.
김근현이 살인을 한 이유가 자신의 명예와 절개를 지키고자 함이니 사면을 하도록 한 것이었고, 김근현은 오히려 연료가 되어 석방되게 됩니다. 비슷한 사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790년 정조 14년에 일어난 살인사건 이야기입니다. 전남 강진현 탑동리에 사는 김은혜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에 안시성을 가진 노파가 있었죠. 노파는 예전에 창기였던 사람으로 음흉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기에 마을 사람들은 이 노파를 다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피부병이나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가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서 노파의 마음심보는 더 고약해졌죠. 그런데 마음이 고왔던 은혜 어머니가 쌀이며 콩, 소금, 메주 등을 노파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주지 못할 때가 있으면 인심 야박하게 군다며 욕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파는 은혜의 어머니에게 고가운 마음을 가져 해를 끼치고 싶어 계략을 꾸밉니다. 마을에는 노파의 시누이의 손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름이 최정년으로 15살가량의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노파는 정년에게 은근히 말을 건넵니다. 너 은혜라고 알지? 아주 그 고운 처녀 말이야. 그 여자를 아내로 얻으면 좋지 않겠냐? 정년은 은혜의 고운 얼굴을 떠올리며 수줍게 말을 하죠. 아, 저야 좋죠. 은혜는 아주 예쁜 여자니까 그녀와 결혼을 할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네가 이미 은혜와 사통을 하는 사이라고 말을 하는 거다. 그럼 은혜는 다른 데 시집을 못 가게 될 거야. 그때 내가 나서서 은혜와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주마. 노파는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가 되면 정년에게 부스럼병을 치료할 수 있는 돈을 좀 받기로 하고, 정년은 노파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합니다. 일단 정년은 서당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은혜의 오빠에게 자신이 은혜와 사통하는 사이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노파 역시 은혜가 정년을 탐내서 중매를 부탁했고, 둘이 자신의 집에서 만나다가 정년의 할머니에게 들켜서 은혜가 담을 넘어 도망간 적도 있다는 말을 만들어내죠. 이 소문은 일파만파 퍼져나가 온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은혜는 부정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은혜를 믿소 하며 은혜의 결백을 믿고 은혜와 결혼을 하고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김양준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결국 은혜는 김양준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노파는 더 심한 말을 만들어내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은혜가 정년과 사통을 하면서 나한테 중매를 서달라고 했고, 정년과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약값을 대주기로 했어. 그런데 은혜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다른 집에 시집을 가버린 게 아니겠소? 나는 은혜만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배신을 하는 바람에 내 병이 더 깊어졌으니 은혜는 믿지 못할 여인이요 하며 여기저기 떠들고 다닌 겁니다. 은혜는 이렇게 심한 소문에 시달리며 시댁으로부터 핍박받았고 부정한 여인이 되어 마실도 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문을 견뎌내며 2년의 시간이 지나는데요. 그 시간이 지나면 이 고통이 끝날 줄 알았지만 은혜에 대한 소문은 가라앉지 않았고 은혜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은혜는 부엌칼을 들고 노파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노파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옷을 벗고 있었는데 은혜가 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노파를 노려보죠. 아무 죄가 없는 나를 이리 모함하다니 그 죄값을 받으러 왔다. 나를 모욕한 죄를 죽음으로 갚아라. 하지만 노파는 여린 성품의 은혜가 설마 자신을 찌르겠냐라는 심정으로 은혜를 비웃으면서 그래 어디 한번 찌를 테면 찔러봐라 하는 말을 하죠. 은혜는 당연히 너를 찌를 것이다 하며 칼을 들고 노파의 왼쪽 목을 찔렀습니다. 깜짝 놀란 노파가 반항을 하며 손으로 칼을 잡았는데 은혜가 재빨리 칼을 빼내서 오른쪽 목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쓰러진 노파의 어깨, 겨드랑이, 팔, 다리, 장단지, 가슴 등을 마구 찔렀는데 18번이나 칼로 찔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정년의 집으로 향합니다. 함께 소문을 퍼뜨린 정년에게도 피해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는데 은혜를 먼저 본 정년의 어머니가 그녀를 보고 울면서
빕니다. 은혜는 차마 그의 어머니 앞에서 정년을 죽일 수 없어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겨우 18 어린 나이에 은혜는 이렇게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은혜는 노파를 잔혹하게 살해한 죄로 체포되어 목에 칼을 차고 손발이 묶인 채 현감 박재순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너처럼 약한 여자애가 혼자서 이런 일을 저질렀을 리 없다. 이렇게 잔혹한 일을 함께 저지른 이가 누구냐? 은혜는 지치고 힘든 모습이었지만 두려움 없는 의연한 모습으로 대답을 합니다. 규중의 여인은 모함을 받으면 더럽지 않아도 더럽혀집니다. 내가 죽인 그 노파는 창기면서 감히 양가의 여인이 나를 모함하고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노파를 죽여 나의 명예를 찾고자 한 것뿐입니다. 내 사람을 죽였으니 이제 사형을 당하겠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명예를 되찾고자 한 일에 누구를 끌어들였겠습니까? 혼자서 한 일입니다. 현감은 은혜가 노파를 죽일 때 입었던 옷을 가져와서 검시를 하게 했는데 모시 적삼과 모시 치마가 다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현감은 은혜가 살인을 하게 된 사연을 듣고 그녀를 안타까워했지만 살인이라는 중죄를 지은 그녀를 도울 방법은 없었지요. 은혜의 살인사건은 전라도 관찰사 윤행원에게 넘어갔는데 다시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고 공범이 있는지 9번이나 신문을 했지만 은혜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정년은 판단이 미숙한 어린 나이에 노파에게 속아 소문을 만들었지만 후회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은혜의 살인사건에 대한 사건 보고서는 형조로 올라갔고 형조에서 정조에게 은혜의 사연은 안타깝지만 살인을 저질렀으니 사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올립니다. 하지만 정조는 은혜의 사건을 더 들여다보기 위해 당시 좌의정이었던 최재공에게 사건을 다시 검토하도록 명합니다. 최재공 역시 은혜의 사연은 무척 안타깝게 여겼지만 원칙주의자였던 재상에게 살인은 용서할 수 없는 죄였죠. 아무리 원한이 크다 하더라도 법에 따른 절차가 있음에도 사사로이 살인을 한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용서하게 되면 법치가 흐트러질 것이니 사형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조는 김은혜의 행동은 의가 충만하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한 일이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며 모함에 대한 정당방위이니 용서를 해주어야 한다. 여자가 음탕하다는 음해를 받는 것만큼 큰 아픔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고 이미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용서해준 전례가 있다 하며 김치은과 김근현의 사건을 예로 들어 김은혜에 대한 석방을 명합니다. 정조는 은혜에게 무죄를 판결했고 그리고 정년에게는 김은혜를 음해하는 일을 다시는 하지 말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정조는 은혜에게 내가 너를 석방하는 것은 내 백성이 원통하게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네가 다시 정년을 죽인다면 그 역시 내 백성이 원통하게 죽게 되는 일이니 내가 너를 석방하는 뜻에 어긋난다. 그러니 사사로이 복수하지 말거라 라며 더 이상 사사로운 복수를 하지 않도록 타이르는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조는 자신의 정절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인까지 불사한 김은혜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당대 문장으로 소문난 이덕무에게 은혜전을 쓰게 합니다. 조선시대 여인에게 정조를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일이었죠. 그런 여인들을 악의적인 소문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직접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더라도 살인을 하는 것과 같은 무기였을 겁니다. 그녀들의 살인을 옹호할 순 없지만 당시 사회적 한계를 생각해 봤을 때 그녀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신의 명예를 더럽힌 이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풀거나 이 외에 다른 방도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악의적인 소문의 피해자가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의적인 이 헛소문을 유포하는 가해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죠. 거짓 소문은 인터넷, SNS를 통해서 더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도 삶을 파괴할 권리는 없습니다. 자신의 삶도 다른 사람의 삶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도 역사 속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